예, 멜빌은 1819년에서 1891년 사이에 살았던 미국의 작가 겸 시인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가족들은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후로 그 파산을 하고 미쳐버리고 멜빌이 12살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16세가 되던 해에 알바니 클래시컬 스쿨에 다녔지만 곧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예컨대 문학이나 어떤 기술에 관한 매뉴얼이라든가 역사책, 종교책 이런 것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1839년 20세가 될 때에 그 고래잡이 배 포경선을 타고 그 선원이 됩니다. 이때 경험이 나중에 멜빌의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비딕을 쓰게 되는 그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포경선을 탄 후에는 미국 해군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들을 돌아다녔고 특히 열대지방, 적도지방을 많이 다녔고 그 경험으로 쓴 소설이 타이피와 오무입니다. 타이피는 물론 그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때 타이피에서 멜빌이 붙잡혀서 노예가 됐다가 나중에 그 풀려나게 되는데 그 마스카다 군도의 한 그 섬으로서 거기에는 식인 습관이 있는 종족들이 살았던 곳인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탈출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쓴 그 소설이 타이피입니다. 멜빌 소설 중에서 당대에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자기가 출판한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847년에 매사추세츠의 피츠필드라는 곳으로 와서 호손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의 호손과 같이 친교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는데 호손이 멜빌에게 한 조언 중에 하나가 소설을 그냥 사실적으로만 묘사할 것이 아니라 그 소설에 어떤 상징성을 집어넣어서 그 어떤 심리적인 면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그 아마 미국 소설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모비딕이 탄생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851년에 모비딕이 그 출판됐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그리고 알다시피 굉장히 두껍고요.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판사를 차려서 거기서 팔았는데 1000권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불에 타서
불이 나서 전부 다 전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가득 차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다시 그 대중들이 좋아할 소설로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단편 소설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트비더 스크빈너가 됩니다. 1853년에 출판하게 되죠. 이 소설은 월스트리트가에서 일어났던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틀비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틀비라는 작중 인물은 에이압 선장만큼이나 유명한 그 인물이고요. 많은 비평가들이 그리고 독자들이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도대체 바틀비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틀비를 바보로 보기도 하고 비극적 영웅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인물로 그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가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일종의 거식증의 한 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 바틀비를 그 자서전적으로 읽어서 멜빌이 모비딕 심혈을 기울여 해서 쓴 소설인 모비딕이 전혀 읽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 초조함 또는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갖고 그 독자들에게 맞는 그런 소설을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또 다른 짧은 소설, 단편 소설로서 이스칸다스 or Enchanted Isles라는 소설가 베린토 소네노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그런 소설인데 어쨌든 이 두 소설을 1855년에 출판합니다. 이스칸다스 or Enchanted Isles는 10개의 그 스케치 같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건데 인기는 없었지만 멜빌이 새로운 어떤 그 실험을 하는 그런 소설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베린토 소라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인종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선상에서 일어난 그 반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기에서 흑인 선원들의 반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고요. 지금 또 많은 비평가들이 이 인종 문제로 이 작품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멜빌은 이후에 계속해서 소설을 쓰지 않고 시만 20년 동안 쓰게 됩니다. 독자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소설 쓰는 걸 그만두고 시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거의 자기 생애 막판에 Believer's Sailor라는 그 소설을 씁니다. 이거는 완성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1924년에 그 유고로서 그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멜빌 하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가고 어쩌면
미국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세 작품, 즉 모비딕하고 바틀비 더 스크비너하고 빌리 버드 세일러 이 세 작품을 멜빌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바틀비 스크비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소설이 시작되면 화자는 바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변호사 사무소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 가장 이상했던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인물이 바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그의 사무실에는 그 니퍼와 터키라는 두 직원이 있었는데 하는 일은 법률 문서를 이제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것이죠. 터키는 아침에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60대 정도 되는 영국인인데요. 그러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오면 이제 술을 마시고 아마 올 텐데 그러고 나면 그 옮겨 적는 일을 엉망으로 하고 말이 많고 그리고 막 그 여러 가지 그 조금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그러고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그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 바로 얼굴이 터키처럼 약간 불그스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 니퍼스라는 인물은 젊은 사람인데 야심이 있고 항상 이제 불만에 차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침에 소화불량, 속이 안 좋은 그런 인물인데 항상 오전에는 책상의 높이 때문에 이제 낑낑대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자기가 높였다 낮췄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후에 되면 이제 또 굉장히 일을 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터키와 반대로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심부름꾼 아이가 있는데 진저넛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별명을 가진 그 사환이 있습니다. 보통 하는 일은 이 터키나 니퍼스 또는 바틀비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 여러 가지 그 간식거리를 사다 주고 또는 편지 같은 것들을 붙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12살짜리 사원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법률가가 되라고 이 사무실에다가 일을 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일이 잘 돼가고 있어서 한 명을 더 뽑겠다라고 이제 광고를 냈는데 그때 바틀비가 문이 열려 있었는데 여름이라서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고요. 그다음에 컨플릭트 갈등에서는 이제 바틀비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며칠 동안에 일을 잘했는데 그런 후에 이제 보통은 그 법률 문서를
대한 사본을 만들고 나서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제대로 옮겨 적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화자가 바틀비 보고 같이 점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틀비가 I would prefer not to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을 택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주 차분하고 그리고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화자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가졌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환이 편지를 붙이러 가야 되는데 잠깐 없는 관계로 편지를 붙여달라고 합니다. 거리는 한 3분 정도 거리인데 그것도 I would prefer not to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omplication 사건이 고조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되자 그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항상 그 벽만 보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바틀비가. 그래서 그 결국에는 바틀비를 돈을 더 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 절정인데요. 나가달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바틀비가. 일요일 날 이 나갔거니 생각하고 잠깐 그 화자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화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까지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게 되자 화자가 사무실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무실을 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사무실에 들어온 변호사가 나중에 일주일 뒤에 이 화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화자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에 자기와 관련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서 그 설득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도 다 거부를 합니다. 바틀비는 그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그 옆 계단 같은 데서 잠을 자고 그 현관에서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경찰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경찰이 그 바틀비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서스펜스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바틀비가 예전에 화자의 사무실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해결은 결국에는 경찰이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죄수들하고는 달리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착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그 해를 끼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화자가 나중에 그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요리사에게 웃돈을 주면서 바틀비에게
음식을 잘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리사가 바틀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바틀비가 음식을 거부하면서 결말로 컨클루전을 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틀비가 죽고 나서 나중에 그 화자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바틀비가 배달 불능 우편국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우편물 중에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달이 안 되든가 주소가 잘못돼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우편물을 전부 다 모았다가 그것들을 이제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틀비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쩌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태우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과 같은 성격으로 됐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추정을 화자가 하게 됩니다.